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간호사 여자입니다. 제 취미가 쉬는 날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연을 찾아 듣는 건데 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는데 어디에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듣더니 꼭 제보하라고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시골을 생각하시죠? 저 역시 사람을 만나면서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농사를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또 강원도 중에서도 더 시골인 곳입니다. 차를 타고 시골길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나오는 오지 산골이랍니다. 저조차도 고향에 갈 때는 큰 맘을 먹고 가야 돼요. 아무튼 우리 집은 바로 소를 키우는 집이랍니다. 할아버지도 소를 키우셨고 그 가업을 우리 아버지가 물려받으셨어요.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큰 편이라 저는 어려서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제 집안 형편에 대해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저는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자란 것은 아니라 유행에 뒤떨어지긴 했어도 돈이 필요할 때 아끼는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동딸이 아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과 엄마를 어릴 때 같이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주 큰 화물차랑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두 명이 다 즉사하게 되었어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해요. 사실 그 차에는 저도 같이 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 저는 살아났어요. 아빠는 저까지 하늘로 갔으면 소들이고 뭐고 그냥 뒤따라갔을 거라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4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소꿉친구였거든요. 인생의 동반자와 어린 아들까지 한 번에 보내고 아빠는 한동안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만 보며 웃어주셨어요. 제가 유난히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아빠는 저만 보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그냥 흔하게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면 바로 업고 달릴 정도였어요. 배탈이 나면 바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죠. 그러면서 막상 본인 건강은 제대로 챙기질 않았습니다. 저까지 하늘로 갈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빠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비록 엄마는 없어도 가난하게 자란 편은 아니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먼저 떠난 엄마와 남동생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으며 그리움을 공부로 승화시켰습니다. 제 꿈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준 간호사 언니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명 명문대에 입학하자 아빠와 할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동네 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우를 잡아 대접하셨죠.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처음 보는 서울의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글자 그대로 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 출신인 저에게 서울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음식과 문화에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기들과 나이트라는 곳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첫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겨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노느라 집에는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남자친구와 노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연애 끝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간호사로 취업하자 남자친구는 바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반반한 얼굴 덕에 연예인을 하겠다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그때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돈은 제가 벌고 있으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서 남자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휴, 미영아,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멀쩡하게 직업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기생 오라비 같은 놈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별 볼 일도 없는 놈을 결혼한다고 데려와? 내 새끼 아까워서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아빠, 언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 왜 그렇게 남자친구를 싫어해?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잖아. 아빠, 그렇게 조건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쳐도 아빠까지 왜 이래? 아빠와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대학까지 가서 직업을 가진 제가 무직의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니 충격이 크셨죠. 할아버지는 그때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보고 머리가 아프다며 들어 누우실 정도였습니다. 아빠도 저에게 생전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진지하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우리 집 옆에서 크게 과수원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그 집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좋다고 졸졸 따라오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 아빠도 저런 실속 없는 놈한테는 절대 저를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생각보다 훨씬 완강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 반대할 줄은 몰라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저에게 저놈과 결혼하면 지원이고 뭐고 하나도 없을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결혼하면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아빠라 저도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정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가 하나도 둘도 아닌 3명이었거든요. 또 시댁은 생각보다 잘 사는 집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시누이 셋은 시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하러 가자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인사드린다고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드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한번 보더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저를 반기지 않아서 씁쓸했어요. 심지어 우리 친정아버지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대접은 해주셨거든요.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나름 손님 맞이를 하셨는데 시댁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집에 밥이 없다고 백반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백반집에서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을 닫고 저를 부른 것도 아니라 손님들 사이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 아세요? 간호사라고? 잘 됐네. 얘 아빠가 마침 통풍으로 집에 누워만 있거든. 그래도 며느리가 간호사라니까 내가 한시름 놓인다. 결혼하고 신혼 때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시작하자.
원래 결혼하면 시댁 문화를 배우는 게 도리야. 강원도에서 왔다고 했지? 시골이라 뭘 모를 텐데 많이 배워야겠네. 가게 나와서 많이 돕고 그래. 그래야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따는 거야. 알겠지? 우리 막내가 혼자 아들이라 엄마가 많이 예뻐하거든? 대학 나오고 간호사 직업 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아무리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놓고 아픈 시아버지 간호를 저에게 부탁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가게에 나와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어차피 친정에서도 반대하니까 결혼을 조금 미룰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그냥 결혼 전에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반대하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아빠는 남편을 보여준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반대했습니다. 그놈이 전부가 아니라며 찾아보면 더 좋은 남자가 많다고 하셨죠. 정 아니면 과수원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심지어 저한테 남편과 결혼할 거면 아예 집으로 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라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셨던 할아버지였는데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저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소식을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으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양가에게 알렸더니 시댁에서는 그럼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어요. 사실 시댁은 저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게 보였죠. 반면 문제는 친정이었어요. 친정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이 지워라. 무슨 직업도 능력도 없는 놈이랑 결혼한다고 난리야. 심지어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며. 너 그렇게 저놈이랑 결혼하면 1원도 지원 못 해줘. 정신 차려. 미영아, 내 딸,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제발 지우고 너 인생 살아라. 너 아직 장창해. 지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휴, 하늘에 있는 나의 얼굴을 내가 못 보겠어. 미영아, 아빠 말 들어, 응? 아빠와 할아버지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와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제 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도 하겠다면 시장에 나가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둘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고집이 아주 상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혼식장에도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실망이라며 결혼식 당일에만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내가 임신했다는데 축복은 안 해주고 저렇게 반대하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 돈이 아주 많은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할아버지 몰래 돈을 조금 준다고 했는데 이미 서운함이 가득했던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무직 남자라 그동안 연애하며 돈을 제가 다 썼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순간 아빠한테 다시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아주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째 시누이를 제외하고 2명의 시누이가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빨래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일을 쉬고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은 못 본다며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덧이 매우 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꾸 헛구역질이 나와 아침을 만드는데 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 무엇을 먹어도 속에서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을 깨워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친정에서는 아빠가 저한테 요리도 자주 해줘서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부엌으로 왔는데 남편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우는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고생한다고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니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등을 때리며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부엌으로 부르냐고 난리를 치셨죠. 하도 크게 말하는 탓에 시누이들도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어요.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거 아시죠?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들은 저에게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부엌에서 요리를 시켜? 진짜 옳게 그러는 거 아니야. 시골에서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서울에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못 봤어. 엄마, 그만해. 못 배워서 모르나 봐.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임신한 며느리의 등을 때리는 것은 시누이들이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저에게 입모양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밥을 하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입덧 때문에 맛도 못 보고 요리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취급까지 받다니 속상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박받고 사는 것을 우리 친정에서 알면 분명 더 속상해할 테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지속되었어요. 제가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서 몸이 무거워서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서 심하게 말랐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입맛이 돌더라고요. 특히 저는 과자가 그렇게 당겨서 과자를 밥처럼 먹었습니다. 물론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인지 입으로 들어가는 과자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제가 과자를 먹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직도 그 괴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당신 귀한 아들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감히 과자로 배를 채우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어머니는 심지어 임신한 저에게 시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라고 강요했어요. 시아버지는 통풍과 노안이 함께 왔었는데 일반 사람이 돌보기도 힘든 것을 저에게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는 터라 힘든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달달 볶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은 것을 알자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빠는 제 출산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분명 제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니까 바로 오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차마 티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갔냐는 아빠의 말에 아까 왔다 갔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빠가 슬그머니 저에게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걱정시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잔뜩 대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강원도로 가셨어요. 오랜만에 본 아빠에게 사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다고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매우 귀한 집이라 시누이를 3명 낳고도
아들인 제 남편을 낳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심지어 본인이 매우 저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당신이 당했던 시집살이를 나열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심하게 당했지만 저한테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는 결국 아들을 낳아 성공했으니 저에게도 반드시 아들을 낳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절대 시댁에서 분가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분가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냥 하는 소리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돈을 모아 반드시 분가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 딸이 갓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남편이 울면서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돈을 날린 거면 제가 나가서 벌면 되는데 사채를 쓰는 건 심했잖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저에게 본인 아들 기죽인다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아들이 지금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생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왜 우리 귀한 아들 기를 죽여? 그러게. 애초에 네가 집에서 잘했어야지.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서 밖에서 나돌잖아.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그 돈으로 분가하든가. 우리 아들한테 그만 소리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어머니, 왜 자꾸 제 등을 때리세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왜 남편이 도박한 게 제 잘못이라고 하세요? 저는 억울해요. 열심히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도 저잖아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뭐라 하셔야 맞죠? 시어머니는 7개월 아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 또 등짝을 때리셨어요. 아프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예상보다 일찍 보측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해서 몸은 이미 망가진 후였습니다. 오죽하면 병원에서 직원들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링게를 맞으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몸이 힘들어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그때가 좋았어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치를 보며 있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나가 일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이라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얹혀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며 똑같이 청소와 빨래 그리고 요리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출근해서 종일 요리하니 집에서 하기 싫다고 했죠. 와중에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고 만든 빚은 갚아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둘째를 가지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다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라 하셨죠. 아들을 낳으면 집안이 안정되기 때문에 남편도 더 저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며 계속 제 얼굴만 보면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쉬는 날에 집에 있으면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거절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매우 큰 편이었는데 하필 시댁이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친척들도 정말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친척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고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만 5번을 넘게 갔어요. 너무 얄미웠던 것은 저는 앉아서 종일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더라고요. 허리도 못 펴고 아프게 동태전이니 뭐니 부치는 것을 보며 시누이들은 심지어 더 바싹 익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얄미워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지금 하기 싫냐고 시위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시 그때까지는 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라 꾹 참았어요.
명절에는 심지어 결혼한 첫째 시누이가 올 때까지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데 첫째 누나와 매형을 보고 싶다고 남편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강원도니까 가는 길이 매우 막힌다고 아예 명절이 끝나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나 하루 뒤에 가나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할 거라고 하셨죠. 시누이들은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옆에서 맞장구 치는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는 제가 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지하게 하루라도 빨리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호사로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서 모으고 모아도 겨우 전셋집 하나를 마련할 돈을 구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시아버지를 잘 돌보는 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오히려 옆에서 간호를 더 열심히 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독한 분이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는 제가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남편도 빚을 탕감하려고 열심히 막노동하던 때라 시간 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겨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로 출발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사실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가족에게 참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도 데려가라는 말에 제가 가기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괘씸하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분노하셨죠. 최대한 무시하고 유원지에 가서 먹을 김밥을 싸서 재빨리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고 있었어요. 거의 유원지에 도착할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봤더니 시어머니의 번호였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격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거의 다 왔잖아. 예지도 오늘 유원지 간다고 얼마나 신이 났는데 이러면 어떡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어? 지금 우리 딱 5분만 더 가면 되잖아. 김밥까지 다 있는데 왜 그래? 여보, 지금 우리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져서 병원이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서 엄마 상태를 지켜보자. 별일 아니면 그때 다시 유원지에 오면 되잖아. 예지야, 아빠가 미안해. 딸은 코앞에서 집에 다시 가니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고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에 걱정했어요. 남편은 아주 빠르게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속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심신이 약해진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침에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연신 머리를 긁적이며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응급실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죠. 저는 혼자 꾀병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 빼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엄마가 큰 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잖아요. 딱 봐도 시어머니는 꾀병이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유원지에 가는 것을 질투해서 아픈 척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남편에 관한 집착이 아주 심했어요. 특히 저랑 둘이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이며 남편에게 분가하지 말라고 사정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없이 자라서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픈지 이해할 수 있으니 이때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셨어요. 제가 원한다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닌데
아들에 관한 집착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심지어 저를 데리고 절에 다니며 기도하셨어요. 종교도 없으면서 절에 가서 100, 800까지 하는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입덧이 매우 심했던 첫째와 달리 다행히 둘째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일상생활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우선이라 직장은 휴직하게 되었죠. 제가 휴직하고 집에 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본인 가게로 부르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저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게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너무 얄밉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골 출신이니까 이런 나물은 잘 알지? 강원도에서도 이런 반찬을 먹니? 서울은 시골이랑 다르잖아. 강원도에서 살면서 고구마랑 감자만 먹고 자란 것은 아니지? 네? 아니에요. 시골에서 살았다고 고기도 못 먹고 자랐겠어요? 저도 나름 먹고 싶은 것은 잔뜩 먹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은 별로 없긴 했는데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 감자만 먹고 산 건 진짜 아니야? 왜? 강원도 사람들은 쌀 대신 감자를 먹는다고 하잖아. 아유, 웃기다. 아니면 나물을 뜯어먹고 산 거 아니냐? 산속이라 나물이 많았겠네.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다고 해도 거기에 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이 제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정색하고 시어머니를 봤더니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속으로 둘째를 낳고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의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습니다. 출산한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셨어요. 본인의 귀한 아들과 똑같다며 아이를 끌어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역시 할아버지와 아빠는 제 출산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와 달리 아빠는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고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고 참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둘째가 나오면 반드시 분가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몇 번이나 말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줄 테니 무조건 독립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반드시 그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들어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운 거 보셨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러셨어요. 심지어 백반집에 문까지 닫고 방 안에서 들어 누워 종일 우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분가에도 자주 오겠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 아들과 손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인 우리 딸은 전혀 예뻐하지 않았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아이보다 안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딸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에 가면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가 딸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딸은 말버릇처럼 강원도에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웠고 남편은 역시나 중간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어요. 사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제가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방에서 꼼짝하지 않으니까 시누이들은 본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옳게.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막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크게 의지하는 거 옳게도 알잖아? 우리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라 옳게한테 그렇게 뭐라 하지도 않는데 옳게가 너무한 것 같아. 남편 죽고 외로워하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지 않아? 원래 첫째 낳고 분가하려고 했는데 미뤄진 거잖아요. 이 집에서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둘째도 낳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끼리 사는 게 좋죠. 저도 시누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사실 아빠가 저한테 필요할 때 쓰라고 비상금을 준 상태였거든요. 그걸로 이미 부동산에 가서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어느 정도 알아본 뒤였어요. 그래서 남편만 설득하면 되는데 남편은 본인의 엄마가 안쓰럽다고 확고하게 언제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별세하게 되셨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위독하니 당장 와줄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급하게 말해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로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으려고 하자 저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끈질기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한 번 받고 끝내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또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어요. 남편은 너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처음도 아니고 딱 봐도 꾀병인 거 모르냐고 했더니 남편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집 주변에서 그런 거면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텐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빠의 전화를 받고 할아버지가 위독하돼서 가는 도중이었는데 저러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뻔히 왜 가는지 알면서 또 저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미웠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강원도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선이라 병원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 슬퍼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와 둘이 할아버지의 몸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라 매우 예뻐했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 반대가 심했지만 그것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아빠 역시 그래도 둘이 시골에서 살다가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하려고 그리고 저도 위로받으려고 아빠에게 많이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혼자 있으니까 자꾸 할아버지 환영도 보이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년만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불편하니까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집을 얻어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가 제 옆에서 살면 저야 너무 환영이었죠. 그러면서 아빠는 혹시 아직 시댁에서 사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고 하셨어요. 본인이 돈을 댈 테니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셨죠. 사실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문제였는데 아빠한테는 전부 사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달달 볶으며 반드시 분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분가하지 않으면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둘이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시어머니는 방에 있다 우리 방까지 와서 자기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던 도중 친정 아빠는 새로 서울에 진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매번 꿈의 아파트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와 남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분가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만약 이때 아빠가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 저는 아빠가 서울에 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렸다가 무슨 말이 들릴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자와 손녀를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은 안아준 적도 없는데 아들은 손자라고 종일 안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엄마잖아요. 엄마를 질투하는 건지 뭐만 하면 네 엄마가 문제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말을 못하는 아이여도 저렇게 미운 말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날도 많았어요. 분가가 실패로 돌아가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돌잔치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 돌잔치가 오늘 사연의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돌이 다가오자 호텔에 있는 연회장에서 돌잔치를 아주 크게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첫째인 우리 딸은 딸이라는 이유로 돌잔치는커녕 돌반지도 맞춰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리끼리 축하하는 자리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친정 아빠와 할아버지와 가볍게 돌잔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들인 둘째 돌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호텔을 돌아다니며 연회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돈은 우리 부부 보고 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지갑으로 보이는지 사사건건 돈을 원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밖에 나가 일하면서 돈도 못 번다고 난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첫째는 돌잔치를 못했으니 둘째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호텔에서 둘째 돌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아빠는 서울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고향이 시골이라 주변이 온통 산이거든요. 아빠한테 등산은 너무 쉬운 취미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등산 동호회에 새로 가입하셨어요. 워낙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뿌듯했어요. 그러다 돌잔치 날짜가 잡혀 아빠에게 말했더니 아빠가 약간 곤란해하더라고요. 본인 산악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거기랑 날짜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당연히 돌잔치에 오겠다고 하셨는데 아빠에게 산악회라는 취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마음 붙인 취미가 등산이었거든요. 거기 동호회 회원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아예 산악회 회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축의는 내지 말고 맛있는 호텔 뷔페를 먹고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돈은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아빠 성격상 반드시 돌잔치가 끝나면 저에게 돈을 줄 게 뻔했거든요. 물론 그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저도 딸이니까 아빠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죠. 아빠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돌잔치 날이 다가왔고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가장 들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시어머니의 결혼식이라고 착각할 만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받지 않은 화장까지 받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서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우리 아빠가 동호회 사람들을 데리고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손자 돌잔치라고 들뜬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동호회 분들은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고 돌잔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식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좋아하더니 왜 표정이 저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잔치가 거의 끝나고 다들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시누이들도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이 저를 쳐다보며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온 거 티내니? 시골 출신인 거를 왜 티내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휴... 지금 우리 친척들이며 손님이며 다 왔는데 이게 뭐야? 저런 등산무리가 웬 말이야? 등산복을 입고 호텔에 오는 게 말이 되니? 네? 에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등산복이 뭐 어때서요? 요즘 등산복 비싸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생들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본인 취미생활 동호회 사람들 부른 거예요. 손자 돌잔치라 기분 좋게 오셨잖아요.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도 능력이야. 너그 애비는 개념이 없니? 어휴, 쪽팔려. 나처럼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저게 뭐야? 아, 저러다 여기서 막걸리까지 먹겠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시누이들은 대놓고 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모욕적인 말에 순간 아빠가 그 말을 들었을까 걱정했습니다. 당황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큰 소리로 저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등산복과 호텔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뭐라 하셨죠. 순간 저는 한계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이런 집안과 엮이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남편도 포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는 것을 봤으면서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런 남편과 평생 사느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났던 감정이 무섭게 차분해졌어요. 제가 정색하고 시댁 식구들을 보자 시누이들은 저를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근처 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떠서 제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잔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돌잔치 주인공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더 이 못 배운 집안과 1초라도 엮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어서 도박으로 돈 날리고 자기 엄마랑 누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하고 어떻게 살죠? 무개념 시어머니와 얄미운 신우들도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이혼합니다. 제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이혼을 선언하자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앞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맞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분간 못하게 들어 누웠던 것과 우리 부부가 어디 가면 꼭 꾀병으로 응급실에 가서 되돌아오게 했던 것, 그리고 시골이라고 우리 친정을 포함해 나를 무시했던 것 등 다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시누이들까지 와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멍청한 남편은 저에게 이러지 말라고 말만 했고요. 제가 굴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아빠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무시했던 거죠? 강원도에서 산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줄 아나 본데 어디 이혼 소송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도박? 참나. 내가 우리 소중한 귀한 딸 이럴 줄 알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던 거야. 아빠까지 나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뭐라 하자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저보고 쌍욕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그 고급 아파트에서 우리 아빠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산다고 다 나무를 뜯어먹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시댁보다 돈이 몇십 배는 더 많다고 제 숨겨온 정체를 말해주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아빠는 바로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법무법인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가서 제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능력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생활비를 다 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이혼할 수 없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는 할머니라 안 봐도 된다니까 너무 신이 난다고 좋아했어요. 길고 긴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 아빠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여전히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다행히 남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봐주어서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 워낙 돈이 많아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고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빠와 다시 강원도 시골로 가서 몇 년 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뵙고 왔고 엄마도 찾아갔다 왔어요. 가서 제 딸과 아들도 보여주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할아버지와 엄마와 제 동생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시댁 식구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했고 혹시 몰라서 일하는 병원도 일부러 옮겼어요. 아마 시댁은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으니 아주 힘들게 살 거예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제 돈으로 살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친정 아빠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중반이 된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였던 사람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남편과 갈라서서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일까지 하며 살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던 때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이야기 들으시고 용기를 얻어 불행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무척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서울에서 그저 밥을 먹고 사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사이가 좋으셔서 연세가 드신 이후에도 두 분만 따로 여행을 다니시고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니실 정도로 금실이 좋으셨죠. 당연히 두 분은 서로만 바라보셨고 전 그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한치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자라났고요. 넌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어도 아빠 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 거야. 어머니가 가끔 안 됐다는 듯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려고 아주 혈안들이 되어 있어. 안 그런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런 사람 만나야지. 어머니는 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된다는 듯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너 진짜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살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안 고쳐져.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주 제대로 박살내고 헤어져야 해. 바람 피운 내연녀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바람 피우는 건 절대 못 고친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만약 그런 짓을 당한다면 결코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헤어져선 안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전 당연히 아빠처럼 다정하고 한눈 안 파는 사람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평생 보아온 것이 아빠였으니까 당연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죠. 전 그때 같은 업계에 있던 나이 비슷한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전 그래도 외모를 가꾸는 편이었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라 소개받은 자리에서 남자가 무척 호의적이었죠. 남자도 상당히 훤칠하고 키도 큰 데다 매너도 있어서 젠틀한 그의 분위기에 저도 설렜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헤어진 후 그 다음날 바로 애프터 신청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이가 발전했고 1년 뒤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해서도 아주 다정하고 젠틀했어요. 저는 결혼한 후 아이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당신 닮아서 우리 애가 너무 예뻐. 남편은 항상 입에 그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전 남편의 그 말이 너무 기뻤고 저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 점 부끄럼 없고 모자람 없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굳게 믿었죠. 남편은 믿음직하고 다정했고 딸은 아직 어려도 정말 예뻤어요.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둔 후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 관리도 하고 잘 가꾸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직장은 칼퇴가 가능한 곳이라 항상 정시에 퇴근한 후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부서를 옮긴 다음부터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으면서도 직장 동료들의 카톡이 자주 와 있었고요. 간신히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녁 술을 뜨고 있는 중에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떤 과장님의 카톡이 와 있는 것을 본 저는 진저리를 쳤죠. 김 과장님이라고 써있는 카톡 화면이 징그러울 정도였어요. 아니, 새로 옮긴 부서 일이 그렇게 많아? 아, 진짜 너무한다. 자기 이번 주에 처음 일찍 들어온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이번 부서가 일도 많고 힘든데 사실 여기서 잘 버티고 나가면 승진이 빨리 되니까. 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지만 퇴근 후 카톡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업무 시간 끝난 후에 직장 연락도 불법이라던데. 그건 그렇지만 어떻게 칼같이 끊겠어. 다 사회생활인데. 남편은 힘없이 웃으면서 말했고 여느 때보다 피곤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 때문에 저는 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무척 외로웠고 어린 딸을 혼자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길게 보면 남편의 말이 다 맞았죠. 남편의 직장은 상당히 큰 대기업이었고 거기서 승진을 잘해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식사 후에 항상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남편은 바빠진 이후 집에 일찍 오더라도 식사 후에 곧장 침대로 가서 자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그것도 곧 익숙해졌어요. 남편은 매번 무척 깊게 잠이 들어 코를 골았는데 그럴 때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곤 했죠. 남편은 깊이 자다가도 카톡 소리가 나면 흠칫 놀라서 깬 채로 얼른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남편이 그리 스트레스 받는 얼굴은 아니라서 좀 신기했죠.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압박을 받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얼굴에서 반짝거리고 윤이 나서 일이 보람찬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쓰러져서 잤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침대에서 남편의 양복 상의를 벗겨주고 넥타이도 풀어주었어요. 그때 남편 상의에 들어있던 핸드폰에서 또 한 번 카톡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너무 술에 취해서 이번에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했고 저는 이렇게 늦은 밤에 사람을 떡이 되게 술을 먹이고도 또 연락하는 직장 사람의 신부에 화가 나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알림줄에 떠있는 메시지의 일부를 봤죠. 자기야, 잘 들어갔어? 와이프한테 이건 뭐지? 수상하게도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미음자와 이응자 두 개만 있었어요. 미음, 이응.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보다 자기라니? 그리고 와이프한테라니? 의심이 덜컥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익히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원래 쓰던 패턴을 넣자 열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알던 패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꾼 거였죠. 더 이상해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꽉 쥐고 있다가 다시 남편의 상의 안에 넣고 방을 일단 나가서 거실에 앉았어요. 딸도 이미 자고 있었고 집안은 온통 조용한데 제 마음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갑자기 늦어진 귀가 시간. 항상 피곤해 보이지만 또 뭔가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얼굴. 확연하게 줄어든 대화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 오늘의 그 메시지. 바람피고 있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었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거실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일찍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오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 불도 다 켜놓고 왜 여기 앉아있어? 침대에서 안 자고. 그냥...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다정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죠. 목소리만 듣는다면 세상이 다시 없는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속이 뒤집혀서 지금 당장 그 메시지에 대해 추궁할까 고민하다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지금 이 일로 추궁하면 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편은 분명 더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뒤로 숨어 교묘하게 바람을 피우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싶었어요. 바람을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안 피운다고 믿고 싶었어요. 별일 아니야. 잠이 안 와서. 그래? 내가 잠 잘 오는 차라도 사다 줄게. 캐모마일이 효과가 좋다더라. 남편은 다정하게 말한 후 아침은 나가서 먹겠다며 씻고 그대로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이 하는 행동이 죄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금만 깔끔하게 하고 나가도 바람 피우러 가나 싶은 마음에 노려보기 일쑤였죠. 이러다 의부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한 가지 일을 더 접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 언제나 주말에 함께 외출을 나갔고 예쁜 카페에도 갔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카페 정보를 검색해서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딸과 함께 우리 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낙이었죠. 남편은 피곤한 와중에도 주말에 하루 시간을 내어 딸과 저를 데리고 근교에 있는 상당히 크고 좋은 한옥 카페로 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외출이었고 딸도 그랬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았죠. 남편에 대한 의심이 도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와 딸에게 신경 써주는 다정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그렇게 많고 매번 직장 상사한테서 연락을 받아 기겁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 와중에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나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딸과 신나게 놀았어요. 카페는 넓고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다가 날씨도 아주 좋아서 저는 딸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SNS에 올리기에 정말 좋을 만한 감성 인테리어라서 좋았죠. 저도 오랜만에 예쁘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게 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맡겼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여러 번을 찍어주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였죠.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찍어놓고는 또 찍어? 지난번? 여기? 그래, 여기 와서 엄청 사진 찍었잖아.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나 여기 온 적 없어, 자기야. 뭐?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얼굴색이 변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우물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렸죠.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이런 곳 비슷한 한옥 카페 없었던가? 없었어. 최근에는 아예 우리 바빠서 카페에도 못 왔잖아. 아, 그래?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남편은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면서 담배 핑계를 댔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남편이 사라진 자리를 노려보았죠.
두 번째 신호를 접하고 나자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추궁하지 않았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명랑하게 딸과 놀아주고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죠. 부서를 옮기고 난 뒤 6개월. 그 사이에 저렇게 밝은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남편은 지쳐 있었고 은연중에 제게 말을 걸지 말라는 듯 다소 귀찮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그 일은 그대로 묻히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대로 묻고 지나갈 생각이 없었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것이었어요. 먼저 남편의 핸드폰 보안 패턴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그 패턴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교묘하게 제게서 등을 돌려 핸드폰을 열곤 했지만 당연하게도 제게서 완벽하게 그걸 보이지 않게 하기란 쉽지 않았죠. 카톡은 시시때때로 왔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갑자기 패턴을 풀면서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김 과장님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 사람은 정말 24시간 내내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 패턴을 알아내고서 남편의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한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거의 중독자처럼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놓고 가지 않았죠. 제가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신경 쓰는 동안 4살짜리 딸은 가끔 무서워하면서 저에게 안겨왔어요. 아무래도 부모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알아챈 거였겠죠. 남편은 이제 가정에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눈치라 겉으로만 딸에게 웃어주고 대화해줄 뿐이라 아예 저와 딸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바람 상대에게 푹 빠진 모양이었죠. 가끔 담배를 피겠다며 아파트 밑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담배 한 대를 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일이 정말 많다. 남편답지 않게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기 저편에서 말했습니다. 전 지금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모두 가식적이고 미워 보였지만 그래도 외도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대답했어요. 그래? 평소보다도 더 많어? 진짜 힘들다. 그럼 집에 와서 좀 쉬어. 핸드폰도 좀 꺼두고. 그러기 힘든 거 자기도 알잖아. 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야 우리 딸 잘 키울 수 있어.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일을 하느라 힘든지를 뽐내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좀 우스워져서 코웃음을 쳤죠. 되게 생색내네.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뭐, 자기야? 평소와 완전히 다른 제 반응에 놀랐는지 남편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저는 순간 튀어나온 마음의 소리를 억누르고 얼른 다시 답했죠. 아니야. 지금 TV에서 뭐 보고 있어서 거기 정신 팔려서 그 내용 말한 거야. 자기 오늘 일 많으면 오늘도 늦겠구나. 남편은 제 거짓말을 믿은 듯 순순히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아, 그래? 저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외박? 외박이라. 아예 밤에 잠을 집 밖에서 자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라도 기어들어와서 자곤 했죠. 아무리 술에 떡이 되도록 취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와서 제게 인사하고 딸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자곤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외박을 하겠단 말이었죠. 무슨 일이길래 외박까지 해야 해? 뭐 일이 워낙 많고 직장 일이라는 게 그렇지 뭐. 까라면 까야지. 여태까지는 그런 일 없었잖아. 아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갑자기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상하네.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은 어딘가 불안한 듯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당신은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뭐? 집에서 편하게만 있으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줄 알면 되지. 왜 그렇게 잔말이 많아? 지금 화내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 반문해봤지만 남편은 몇 마디 더 큰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무시당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도 내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었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래도 이대로는 제가 완전히 당하기만 하는 호구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얼른 겉옷을 되는 대로 주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를 운전해서 남편의 사무실 근처로 가는데 하필이면 날까지 스산해지는 가을이라 기분이 더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채라 슬픈 것도 서러운 것도 모르고 차를 몰고 바로 남편 회사의 사무실 근처로 도착했죠. 분명 이 시간대라면 저녁을 먹겠다고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거의 주차장에 숨어 있다시피 한 채로 사무실 입구를 지켜보았어요.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고 사무실 직장 동료들인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설마 정말 일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였나? 저는 순간 헷갈렸어요. 아, 오늘도 야근할 거야? 일도 별로 없으면서 초과 근무 땡겨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 딸 있다고. 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혼인 자네하고 같은 줄 알아? 기혼 자랑 제대로 하네. 내가 노총각이긴 하지만 말이야. 곧 결혼 성공할 거라고. 노총각이라는 동료는 고개를 돌려 어느 여성에게 물었어요. 김 과장님도 집에 안 가세요? 난 일이 많잖아. 하여간 김미영 과장님은 일 욕심도 많어. 김 과장님이라면 분명 남편에게 24시간 연락하는 그 상사였어요. 김미영 과장이라고 불린 여성은 남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여전히 세련되고 상당히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남편과 떠들다가 곧 퇴근한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남편에게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초과 근무값을 받으려고 더 사무실에서 머문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헷갈렸죠. 건물 뒤편으로 숨어서 지켜보는 저를 모른 채로 남편은 직장 동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너무 의심을 했던 건가? 조금 머쓱해져서 앞으로 나가 일 계속할 거면 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할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뒤를 돌면서 곁에 서 있던 김미영 과장에게 말하더군요. 미영 씨,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래. 김미영 과장은 활짝 웃으면서 남편의 팔짱을 뀌었어요. 전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 순간 벽을 붙들고 휘청거렸죠. 남편은 김미영 과장의 어깨를 붙들고 머리카락에 입술을 댔고 아주 다정한 커플처럼 두 사람은 거리를 걸어갔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곧장 자동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들 위에 엎드려서 한참이나 꼼짝도 하지 못했죠. 지금 운전을 하면 당장 사고라도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진정한 다음 겨우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을이라 더 스산하고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려왔죠. 하지만 정신없이 운전을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핸들에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속이 뒤집혔어요.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나가던 두 불륜 남녀. 아침에 제가 골라준 넥타이에 제가 지난 겨울에 사준 양복을 입고서 거울을 보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웃더니 내연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였죠. 심지어 그 내연녀는 자기 직장 상사였어요. 얼마나 제가 우스웠을까요? 내연녀가 바로 코앞에서 24시간 연락을 하면서 보채고 있는데 멍청하고 미련한 마누라는 그 앞에서 일 많다고 걱정하고 보양식이나 챙겨주고 있었으니 대체 그 카톡들로 뭐라고 짓거렸던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부러 내연녀의 이름을 속여 저장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남편의 직장 상사였던 것도 미칠 것 같았죠. 저를 어디까지 속이고 기만하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거의 미친 것 같은 상태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집에는 4살짜리 딸이 혼자 놀고 있었죠. 저는 제 딸을 보자마자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던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그 위에 붉은 크레파스를 꺼내 커다랗게 마구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썼어요. 스케치북 종이가 모자랄 때까지 미친 것처럼 쓰다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천천히 다른 종이로 넘겨서 정리된 문장을 썼죠. 엄마,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너무 안 됐지만 어차피 딸은 저와 살 것이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군 저 불륜남녀를 혼내줘야 했어요. 그래, 괜찮아. 우리 딸은 엄마 말만 들으면 돼. 그렇게 저는 딸을 꼭 아는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차피 지금은 밤이라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으니 꼭 참고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저는 딸을 데리고 곧장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침 9시가 갓 지난 시각, 모든 직원들이 제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할 때였죠. 저는 남편의 사무실로 곧장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9시가 갓 지났을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연히 모두의 시선이 제게 몰렸죠. 남편 역시 바라보다가 저를 알아채고는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너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눈으로 그 여자를 찾았어요. 남편과 불륜을 했던 내연녀, 김미영 과장이요. 저는 딸 손을 붙들고 김미영 과장 앞으로 곧장 갔어요. 딸은 제가 쥐어준 스케치북을 사무실 한가운데서 높이 들어올렸고 거기에는 새빨간 크레파스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미영 과장, 우리 아빠랑 바람 폈지? 우리 아빠 다시 돌려줘. 이미 제가 들어올 때부터 하얗게 질려있던 김미영 과장은 스케치북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역시 경악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무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딸 뒤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 봤어요. 직장 부하하고 불륜하니 좋으시던가요? 김미영 과장님? 아무 말도 못하며 바들거리며 떨던 김미영 과장은 결국 저를 지나쳐서 사무실을 뛰쳐나가 꽁무니를 뺐어요. 남편 역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불륜녀를 쫓아갈지 아니면 저를 데리고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굳이 그를 돌아보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사무실을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어요. 곧장 집으로 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고 딸 손을 잡고 빠져나왔거든요.
서면으로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고 이후 남편한테서 오는 끈질긴 카톡과 연락을 무시하면서 몇 달을 지냈어요. 결국 제가 내건 조건에 모두 응하는 합의 이혼 서류가 등기로 왔더군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팔아서 제가 3분의 2를 가져왔고 양육비 역시 제게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과 그 불륜녀를 박살내겠다며 펄펄 뛰셨지만 아마 직장에서 더 이상은 얼굴을 들지 못했을 테니 그 이상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업계 직장 동료였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김미영 과장과 남편은 망가진 체면 때문에 오래 그 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차례로 사직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여 경력을 다시 쌓으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짓된 사람과 살았던 결혼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만약 지금 남편이나 부인이 불륜이 의심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억울함은 남기지 말고 마무리 짓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진행하다가 겪었던 일이 상당히 황당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적습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결혼 생각이 그리 없었습니다. 직장도 대기업이라 나쁘지 않았고 돈도 잘 버는 편이었고요. 공부를 잘해서 학벌도 괜찮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소개팅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에 대해 그리 관심은 없어서 남자친구가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외로움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싫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살짝 지나자 친구들이 모두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제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성향이었고 직업도 비슷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리 외롭지 않다고 했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이 의아해서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네 이제 대부분 결혼할 남자 있거나 결혼하는구나? 난 사실 20 후반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고 싶더라고. 제일 예쁠 때 웨딩드레스 입고 싶기도 하고. 아유, 신경 쓰는 것도 많다. 근데 사실이지 뭐. 이왕 결혼할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자리 잡고 안정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도 그렇다 싶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절하던 소개팅도 그때부터는 받아들여서 남자를 만나보기 시작했고요. 그때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저보다 1살 위의 남자로 사람이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부드럽고 제게 잘 맞춰주는 남자였어요. 외모도 그리 잘나진 않았지만 워낙 착하고 제 사정에 모두 맞춰주었기 때문에 전 그에게 호감을 느껴서 이 정도라면 사귀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그는 계속 만나면서 좋은 감정을 쌓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귀자는 말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채 어느 사이인가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사실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 혹은 남편 될 사람의 스펙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제 남자친구가 가장 떨어지는 스펙을 가진 편이었어요. 굳이 사람을 돈이나 학벌, 직업으로 나눈다는 게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저 자신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좀 위축된 듯한 느낌이었죠. 자기 친구들은 다 자기처럼 학벌도 좋고 직업들도 좋구나. 남자친구나 남편들도 다 그런 모양이고. 오빠는 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의사 남편 가진 친구도 있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의사라는 직업과 학벌이 부러운 듯 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벌이 그리 좋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잠깐 말이 없더니 곧 이어서 중얼거렸죠. 하지만 우리 집 그래도 재산은 좀 있어.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어요. 우리 집도 재산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남자친구는 어딘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거지 다른 배경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도 특별히 싸우거나 문제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남자친구와 생각보다 오래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성격적으로는 크게 안 맞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어 30대에 넘어갈 때가 되자 주변 친구들이 전부 결혼한 뒤였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저만 혼자 남아있어서 불현듯 위기감이 엄습했죠. 남자친구 역시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저에게 결혼을 꺼내기 시작했고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선뜻 그러자 하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소 망설이자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스펙이 딸려서 그러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재산 제법 많아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 남자친구는 자신감 있게 말했죠. 그때만큼 그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저는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제게 잘 맞춰주었고 다정했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며칠 뒤에 결혼하자고 답장을 보냈고 남자친구는 기뻐하면서 빨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죠. 사귈 때 고백이 없었던 것처럼 프로포즈 역시 뜨뜻미지근하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리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라 이벤트에 집착을 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자 뭔가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쉽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상견례 자리를 예약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주말? 그날 우리 아빠 친척분들 모임이 있으셔서 좀 곤란해. 자기야, 그건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되나? 어떻게 미뤄? 어르신들이랑 보는 건데 벌써 몇 달 전에 잡힌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도 상견례가 먼저지. 딱 그날 하면 날이 좋거든. 우리 엄마 아빠 그날 완전 시간 자유롭고. 그럼 이날로 하면 안 돼? 안 돼. 이날은 우리 엄마 친구분들이랑 골프 나가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잠깐 남자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 골프를 미루시라고 해. 야, 넌 어떻게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오빠가 장인 될 분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괜찮고? 아니, 그건 좀 경우가 다르지. 약속 미루는 거랑 예약된 골프 코스 미루는 거랑은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 어차피 3주도 더 남았는데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 예약할 때 돈 먼저 내셨단 말이야. 좀 곤란하잖아. 아,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주로 하자. 됐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100% 저에게 맞춰주었는데 제가 결혼을 승낙하고 준비가 진행되면서 점점 자기 위주로 말할 때가 많아졌죠. 그래도 저는 이왕 시작한 결혼 준비이니 트러블 없이 가고 싶어서 참았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만난 것은 사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사귀는 사이였을 뿐이라서 스쳐 지나며 만나서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그때 봤던 인상으로는 후덕하고 나쁘지 않은 분 같았어요. 시아버님 되실 분은 인상이 흐릿해서 기억이 잘 안 났고요. 아마 남자친구와 비슷한 인상인 것 같았죠. 두 분 다 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 기대에 찬 채로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일이 되어서 저와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만났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만난 것이라 조용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시종일관 상냥하게 웃으셨고 아버님은 그리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 정도라면 시어머님 되실 분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상견례가 끝날 때쯤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유, 난 우리 아들 너무 장가 보내기 아깝더라고요. 좀 더 우리 곁에서 살아주면 좋은데. 오빠가 효자였나 봐요. 아무렴.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도 우리 집에서 잠깐 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막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는 성격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제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자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 말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휴, 엄마, 지금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니? 그런 소리 마세요. 나중에 해, 나중에. 어머님은 잠깐 투덜거리시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그대로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고 전 조금 불길한 인상을 가졌죠. 설마 합가 말씀은 그냥 해본 말씀이시겠지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잘 끼어들어 마무리되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저희 엄마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왜요? 글쎄, 안사도는 좀 지내기 힘든 분 같더구나. 아빠는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죠. 저는 합가 말씀만 빼면 어머님 인상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빠의 말씀이 좀 의외였어요. 엄마도 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제게 집으로 오라는 말씀이 많아지셨죠. 처음 간 날 저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어머님이 직접 과일을 깎아 제게 주시기에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직접 일하시는데 젊은 제가 앉아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요. 하지만 이런 때에 당연히 남자친구가 나서서 직접 과일을 깎아야 했을 텐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과일도 귀찮다는 듯 대충 베어먹고 내버려뒀어요. 오빠, 한 입 먹은 건 다 먹어야지. 제가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줬지만 끄떡도 안 하더군요. 어머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드셨어요. 아니다. 저 애가 원래 입이 좀 짧어. 원래 저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원래요? 그래. 집에서는 항상 그런단다. 밖에선 이젠 어른이 되었으니 티를 안 내는 거지. 집에서야 내 아들이니까. 어머님은 사랑스럽다는 듯 남자친구를 바라보았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말없이 과일만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예, 지난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니? 뭐를요? 합가 말이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빨리 지난번처럼 끼어들어 막아달라는 것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슬쩍 눈을 돌리기만 할 뿐 꺼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은 과도를 내려놓고 막힘없이 마치 준비한 듯이 말씀하셨죠. 우리 집에서 합가해서 한 1, 2년 정도 살면 아파트 하나 네 신랑 명의로 해주마. 어차피 앞으로 살려면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은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우리 집이 그리 쪼달리며 살진 않았어. 넌 직업이 좋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사려면 요즘 얼마나 오래 돈 모아야 하는지 잘 알지? 20평짜리 서울 안 아파트면 너 50 되기 전까지 꿈도 못 꿀 거다. 저는 일단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포크만 내려놓았죠. 남자친구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그제야 어머님의 허리를 찌르면서 속삭대었습니다. 엄마, 그런 이야기 좀 나중에 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데 무슨 합가 얘기까지. 아유, 알았다. 무슨 이야기를 못하게 하네. 얘가 아주 너 생각하느라고 애미를 잡는다 잡어. 어머님은 저한테 아들의 애정을 빼앗겼다며 장난스럽게 불평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날은 그렇게 집에 왔는데 자꾸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당연히 합가해서 그대로 붙잡혀 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오빠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대체 합가 이야기 뭐야? 합가? 그래. 지난번에 오빠가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만하시는 거 아니었어?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야. 그건 그때 그냥 말만 그만하신 거지 뭐. 엄마들 다 결혼한 자식이랑 사는 로망 있잖아. 그거야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아니야. 어머님 심각하셔.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합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 저는 답답해서 결국 오빠를 닥달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아파트는 실제로 있는 거였고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였어요. 층수가 높아서 재건축도 안 되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죠. 저는 헛웃음도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어떤 아파트인지 그런 것보다 재산을 미끼로 자식을 구속하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오빠, 어머님께 다시 합가 이야기 안 꺼내시게 좀 잘 말씀드려. 자기야.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뭐 그렇잖아. 신혼 초기에는 생활비도 줄일 겸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파트 월세도 안 나가고 우리 엄마한테 음식하고 살림도 배우고 완전 좋지 않아? 지금 진심이야? 사실 한 2년 정도만 참고 살면 아파트도 공짜로 얻고 일석이조인데 뭐. 엄마가 저렇게 제안하신 것도 다 트임분이라서 저렇게 명령조로 말씀 안 하시고 제안하신 건데. 오빠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로 계속 떠들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오빠는 이미 합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오빠의 말을 잘랐어요. 잠깐만. 그럼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내 불편함은 생각 안 해? 아이, 뭘 생각 안 해. 당연히 그 불편함 대신 아파트 주시는 거잖아. 뭐라는 거야, 진짜. 그리고 불편하기는 뭘 불편해? 우리 부모님 되게 편하셔. 좋게 생각해. 그 말에서 제대로 터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화냈어요. 함께 차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아마 주차장을 지나는 사람들이 전부 듣게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대체 날 뭘로 생각하는 거냐?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불편할 내 생각은 하지도 않냐? 네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냐 하며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고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미 일단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빌고 보는 것이었고 그게 너무 보여서 저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계속해서 오빠에게서 전화하며 카톡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그냥 씹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아가, 시엠이다. 집에 한번 들르렴. 저는 그 문자만 봐도 화가 나서 일단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아직 결혼도 전인데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 취급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한다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화가 난 채로 문자를 하면 예의에 어긋날까봐 최대한 얌전히 단문자를 보냈어요. 네, 어머님. 지금 직장일 것 같아서 전화는 하지 않겠다만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저는 순간 이걸 그냥 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 결혼을 완전히 파토내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30으로 막 넘어가는 나이라 지금 결혼이 어그러지면 곤란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서 곧장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더니 집에는 어머님 혼자만 계셨습니다. 의외로 남자친구도 없었고 아버님도 안 계셨죠. 저는 썰렁한 집안이라 머뭇대며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물 한 잔도 주시지 않고 제게 앞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어머님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우리 아들이랑 싸웠니? 네? 전화도 문자도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더구나. 그것도 합가 문제 때문이라면서? 저는 순간 당황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그걸 지금 어머님께 곧장 말했단 말인가? 그것도 저와 싸워서 제가 연락 안 받는다는 것까지 말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현실이었죠. 제가 말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자 어머님께서는 엄한 말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합가하기 싫다면 그래 좋다. 너 합가 안 해도 좋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결혼할 때는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네. 너희 힘으로 10년 이상 열심히 살고 난 이후에나 아파트 한 채 해줄 거야. 알겠니? 그전에는 절대 꿈도 꾸지 말아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아파트를 욕심낸 적도 없었고 딱히 가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리 잘 싸우거나 야무진 편이 아니라서 그날은 너무 당혹스러운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불렀죠. 이제 이건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결혼은 계속되면 제가 오히려 평생 불행해지겠구나 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못 온다며 버티던 남자친구는 지금 이대로 이별 통보 받겠냐는 제 말에 급하게 저희 아파트 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걸 보니 회사에 있던 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오늘 어머님이 나 부르셨어. 알고 있지? 엄마가? 난 몰랐어. 몰랐다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속일 걸 속여야지. 미주알 고주알 우리 사이에 있던 이야기를 다 불어넣고 절 부를 줄 몰랐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노려보자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니, 근데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는 했어. 결혼 전에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날 불러서 그렇게 대놓고 합가 안 하면 10원 한 장 못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다. 우리 엄마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너무 곡해하지 마. 그때 정말 최종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저는 남자친구를 가만히 보다가 커플링을 빼서 건네줬어요. 아직 혼인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타원이야. 뭐? 남자친구가 놀라서 눈이 왕방울만해진 채로 제게 매달렸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엄마가 아파트도 주신다는데 왜? 그까짓 아파트 우리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나 혼자 살 테니까 타운이야.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자기야,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 다시 생각해봐, 어? 후회 안 해. 후회할 거라면 애초에 오빠랑 사귄 거밖에 없어. 저는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의 손을 치워버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아파트 밑에서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커튼을 치고 자버렸죠. 다음 날이 되자 카톡과 문자창이 온통 난리였고 부재중 전화도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는 물론 어머님의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퇴근할 무렵 사무실 앞에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오며 말을 붙였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난 진짜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 뭐가? 합가 말이야. 난 원래 결혼 이렇게 하는 거라는 엄마 말 믿은 적밖에 없어. 진짜야. 그 와중에도 잘못을 부모님께 떠미는 전 남자친구 모습에 웃음이 났죠. 정말 이 인간과 결혼 안 하게 된 게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소름 끼치게도 어머님이 남자친구 옆에 나타났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서 제 앞에 나타나서 소리를 치셨어요. 너 대체 어떻게 된 애니? 어떻게 어른이 연락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 세상에, 여기까지. 여긴 제 직장 앞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런 수치심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시임이가 합가하자는 게 그렇게도 듣기 싫었니? 대체 무슨 애가 이래? 이제 파혼했으니 제 시어머니 아니세요. 누구 마음대로 파혼을 하니? 어쩜 애가 버릇도 경우도 이렇게나 없어. 소리 그만 지르세요. 너희 부모가 너 이렇게 가르쳤니? 가정교육에 어쩜 이따위야? 남자친구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말에 이성이 나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맞대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래, 우리 부모가 나 이렇게 가르쳤다. 넌 네 아들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가르쳐서 이 꼴로 만들어놨어? 뭐라고? 네 아들 꼴을 봐라. 결혼 직전에 파혼당해서 울고불고 지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는 꼴 좀 보라고. 전 남자친구 어머님은 그대로 하얗게 질려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어머님을 붙잡고 황급히 부축했지만 저는 쌩하게 뒤돌아서 지나가 버렸죠. 뒤에서 그 남자가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그래도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인데 그렇게... 야! 속도 터지고 어처구니도 없고 정말 세상 온갖 어이란 어이는 다 집 나간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듣기도 싫어서 그냥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곧장 집으로 와버렸죠.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시기에 전 이제 결혼 안 하게 되었다고 자초지종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후 저쪽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저쪽 집에서는 온갖 전화를 이용해 저희 집 쪽으로 불이 나게 연락을 했댔죠. 남자친구도 거의 매일 와서 우는 소리를 하다가 유도선수인 제 남동생이 쫓아나가서 그만하라고 한 뒤에야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참이나 그런 연락이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차 사라졌어요. 아는 사람에게 건너 듣기로는 전 남자친구는 직장에서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서의 직무였고 원래 계약직이다가 운이 좋게 연주를 타고 전환되어 들어간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줄이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버려서 끈떨어진 년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들었어요. 일도 잘 못해서 민폐였기 때문에 직장 사람들이 전 남자친구가 잘린 후 모두들 속 시원해했다고도 하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재산을 미끼로 자식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며느리감 될 여자를 구속하려고 한 걸까? 서울 아파트 한 채. 물론 금액적으로 크겠죠. 하지만 저희 집도 상당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제가 해달라고 한다면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 남편의 그런 시어머니라면 차라리 그 아파트 친정에서 받아서 혼자 살고 말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20 후반부터 갓 30이 될 때까지 결혼 약속과 파혼까지 겪어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설마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이런 남자가 있다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런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설마 이렇게까지 황당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먼저 고생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만 줄이겠습니다.